네, 토크앤드시티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살아가는 주식 중 하나죠. 바로 테슬라에 대한 실적과 함께 넷플릭스 실적에 대한 분석 이 시간 통해서 낱낱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어웨이어 성윤수 대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뵀는데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테슬라와 넷플릭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일단 테슬라부터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 이상 빠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일단 테슬라의 어닝 쇼크에 대해서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는 판매 성장률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측에서는 이제 판매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수요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을 유지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가격을 깎아서 공급을 유지하고 수요를 다시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가격을 깎다 보면 아무래도 이익이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익이 지금 예상치보다 좀 낮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퇴사한 최고 재무 책임자 이제 CFO죠. CFO가 설정한 그 이익의 바닥 레벨보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서 투자자들에게 좀 우려를 좀 안겨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희망을 걸었던 게 바로 사이버 트럭이었어요. 사이버 트럭이 좀 매출을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희망 회로를 돌렸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반론을 했는데 거의 스스로 무덤을 봤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네.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한테 우리는 사이버 트럭으로 우리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이 예상보다 수요가 조금 많지 않았고 또 이게 스테인리스로 만든 트럭 첫 번째 트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멋있고 각지게 나와서 이제 사이버 트럭이 이제 새로 그 테슬라의 성장을 견인해줄 새로운 차량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했냐면 오랜만에 한 번만 출시되는 특별한 제품은 판매량을 늘리고 번창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향후 18개월 동안 현금 흐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제품 효과는 원래 애플도 보면은 아이폰을 새로 출시하는 가을 때마다 아이폰 판매량이 급상승하잖아요. 그런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다라는 실망을 안겨준 게 사이버 트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이버 트럭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 가격 인하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이 전기차 판매량이 더 늘리기 위해서 가격 인하 조치를 일론 머스크는 내놨는데 그럼 가격을 인하했으면 판매량이 사실 그만큼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만큼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던 건데 얼마까지 인하를 했던 걸까요? 지금 테슬라 모델 X 제일 최상위 SUV 버전이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12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5천만 원 정도까지 호가했던 차량인데 그 차량이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가 가격이 할인이 된 거예요. 지난 1년 반 동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기차를 살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의 세컨카로 전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은 전기차는 아무래도 충전이 그 가솔린 차량들보다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미 가솔린 차량을 가지고 있고 그거는 장거리용으로 놔두고 세컨카로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수요가 좀 꺾이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인을 많이 해야지 지금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 전기차 이 테슬라를 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세컨카,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장기간으로 오래 가기엔 어렵다 보니까 단기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테슬라를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는 이미 거의 꽉 차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그런지 머스크가 이 내년 전기차 생산량 목표치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연평균 50%의 성장률을 영원히 유지하는 거 그거 좀 불가능하다라고 한 겁니다. 네, 원래 멕시코에 아무래도 인건비가 싸잖아요, 멕시코는. 그래서 테슬라는 자기네들 그 공장을 기가팩토리라고 하는데 기가팩토리를 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기가팩토리 멕시코에 그거 연기될 수도 있다, 안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테슬라도 가격을 할인을 했지만 손해를 보면서까지 팔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생산량을 더 늘리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어닝 쇼크에 이어서 월가 투자자 은행에서도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기회로 삼아서 매수를 해도 좋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좀 지켜보는 게 더 좋다라는 의견이실까요? 지금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편이 좀 나눠요. 호불호가 갈리죠. 네,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데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당장 테슬라가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은 좀 있으면 이제 AI의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자율주행이 활성화가 될 것이고 자율주행이 활성화가 될 것이면은 활성화가 되면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 구독권을 팔아서 앞으로는 구독 모델로 진화를 할 것이다. 또 테슬라 차량 소유자들은 이제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러니까 뭐 회사에 출퇴근을 하고 나면은 그 시간 동안은 차량에 아무도 안 쓰는 거잖아요. 그 시간 동안 자율주행이 택시처럼 다른 승객들을 이렇게 실어 나르면서 돈을 벌어줄 수 있다. 뭐 이런 논리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테슬라는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보고 사야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테슬라도 결국엔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의 이익률을 봐야 되는데 테슬라 지금은 퇴임한 CFO죠. 네, CFO가 매출 총 이익률이 20% 아래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전에 발언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격 인하를 좀 급격히 단행을 하면서 그 20%가 깨졌습니다. 지금 크레딧 적용 전 매출 총 이익률이 16.3%를 기록을 했고요. 그럼 이게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17.7%보다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다운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더 지켜봐도 되지 않나. 왜냐하면은 테슬라가 당장 자율주행을 상용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는 데 또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전까지는 자동차를 팔아서, 그러니까 전기차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좀 여의치 않다. 순이익이 44%나 감소했으니까 조금 조심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대표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가져봤고요. 두 번째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테슬라와는 달리 정말 굉장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살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호실적에 대한 이유, 가입자가 그렇게 많이 증가했다면서요. 네, 가입자가 지금 올해 2천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이제 추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2022년에 900만 명 증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고 보고 있고, 이번 분기에도 약 800만 명의 신규 고객을 유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진짜 신규 고객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래요? 원래- 어떤 부분이죠? 네. 원래 그 넷플릭스 가입자 그 패스워드를 공유하던 사람들이 넷플릭스에서 더 이상 너네 계정 공유하지 마라고 정책을 새로 내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인해서 원래 그 넷플릭스의 계정을 공유하던 사람들이 자기만의 계정을 또 하나 만들면서 그래서 가입자가 증가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제 보던 사람들이 더 본 거지 실질적으로 가입자가 많이 증가한 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에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의 입장에서는 일단 눈으로 보여지는 숫자로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좀 자신감을 얻었던 건지 이번에 더 올릴 거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올린다고 하나요? 네, 실적 발표 때 넷플릭스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제의 가격을 23달러로 올리고, 그러니까 3달러 인상이니까 15% 인상이에요. 상당히 큰 폭의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기본 요금제는 10달러에서 12달러, 그러니까 20%가량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를 보면 이제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랜이 있는데 그 플랜은 동일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광고를 더 넣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만 그렇게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었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그 선진국에도 비슷한 동일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냐면은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를 금지했으니까 원래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1인당 내야 되는 금액이 좀 비싸졌으니까 이러면 좀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정도 가격에는 해지를 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미국 가보시면은 영화관 티켓 값이 막 $20, $30씩 하고 거기에 팝콘 이런 거 콜라까지 먹으면은 4, 5만 원은 1인당 나가잖아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네요. 네, 근데 넷플릭스는 이제 가중요금제로 해도 이제 한 달에 $20 정도면 되니까 오히려 가성비 엔터테인먼트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 경쟁력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 같아도 이렇게 영화 값이 비싸다고 하면은 차라리 넷플릭스 보면서 구독을 하는 게 나 스스로에게는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가장 큰 수혜를 안겨줬던 국가 어느 나라인가요? 넷플릭스에서 가장 큰 성장을 안겨준 국가는요, 유럽, 중동, 아프리카인데요. 그러니까 EMEA라고 하는데 이제 유럽과 중동을 묶은 게 EMEA이고 아프리카가 아프리카 대륙인데 넷플릭스 성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들에서 400만 명의 고객을 추가했다고 하며 고객당 평균 수익은 근데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 지역에서는 가격 증가가 인상이 미국보다는 좀 덜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광고 요금제가 또 출시됐으니까 광고 요금제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었겠고요. 이번 분기에 그래서 넷플릭스는 86억 9천만 달러의 매출과 주당 2.15달러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월스트리트의 예상치를 약간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비밀번호 단속 효과 어느 정도의 효과가 이게 일시적일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장기적으로도 유효하다라는 입장이실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지금 패스워드 크래킹이라고 하는데 그런 계정 공유를 금지한 나라가 그렇게 몇 안 돼요. 미국이랑 유럽 일부 국가들에만 그 정책을 지금 시행 중입니다. 근데 한국에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을 이제 맞닿게 될 텐데 앞으로 그런 국가들이 더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가입자 수 증가는 이렇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는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넷플릭스 말고도 뭐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다양한 OTT가 있어요. 대표님께서는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주로 보시는 OTT가 있으신가요? 저는 넷플릭스를 유지를 하고 있고 다른 OTT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분들의 계정을 좀 같이 사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넷플릭스를 사용하시는 걸로 하다면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이거 굉장히 히트작이었다라는 작품이 있었을까요? 네, 이게 넷플릭스 오리지널,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넷플릭스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콘텐츠를 오리지널이라고 하는데요.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이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법률 드라마인 수트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 3분기에 다시 넷플릭스에 돌아왔어요. 원래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다가 중간에 사라지고 이번에 다시 돌아왔는데 수트가 대히트를 치면서 가장 많이 본 드라마로 꼽혔다고 합니다. 그럼 수츠라는 게 사실 예전 드라마인데 오히려 넷플릭스에 들어오면서 흥행을 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OTT 업체들도 한번 봐볼까 하는데 넷플릭스가 잘 나왔다. 그럼 이게 OTT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바라봐도 될지 아니면 디즈니 플러스처럼 최근에 뭐 파업 이슈 굉장히 큰 타격을 받으면서 적자를 이뤄내고 있는데 이들 기업에게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넷플릭스의 경쟁자라고 자처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뭐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이제 파라마운트의 파라마운트 플러스 그리고 워너 브라더스의 그 맥스라는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안 들어와 있긴 한데
이런 서비스들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이들이 개별 실적을 이렇게 노출을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플랫폼 효과가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고 타 스트리밍 서비스가 경제적으로 지금 그들한테 유효한 모델인가라고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아무래도 저는 넷플릭스랑 이런 다른 서비스들이 따로따로 가기보다는 함께 가는 모습을 좀 그리지 않을까, 번들링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OTT에 전반적으로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 이 OTT가 케이블 커터라고 이제 케이블 방송들을 대체하면서 뭐 원래 케이블 TV를 보려면 미국에서는 뭐 7, 8만 원의 요금제를 월 이용료를 냈어야 했는데 넷플릭스가 $10라는 가격에 들어오면서 케이블 커터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콘텐츠 제작사들이 디즈니도 있고 뭐 파라마운트도 있고 HBO 워너 브라더스도 있는데 이들이 자신만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시작하면서 넷플릭스에서 볼 수 없는 콘텐츠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콘텐츠를 보려면 이제 넷플릭스도 구독해야 되고 파라마운트 플러스도 구독해야 되고 맥스도 구독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케이블 TV를 보는 거랑 동일한 값을 지불하게 되는 상태가 지금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 서비스들이 같이 통합하면서 같이 소비자들한테 더 큰 효용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또 새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크게 한번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넷플릭스 이미 많이 올랐지만 좀 놓쳐서 아쉬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도 들어가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디즈니 플러스 최근에 좀 어렵고 주가도 지지부진했는데 차라리 OTT가 전반적으로 번들링 현상이 나와서 더 앞으로 밝다라고 보실 거면은 디즈니 플러스를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나을까?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다면 어떤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넷플릭스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디즈니 플러스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 회사인 디즈니 주식을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디즈니 매출의 절반 이상은 테마파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테마파크에서 그동안 가격을 좀 많이 올렸더니 고객들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사업은 크게 두 가지, 테마파크 부문이랑 콘텐츠 부문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테마파크 부문이 조금 부진하고 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가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을 하더라도 테마파크의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디즈니에 섣불리 투자하는 게 좀 어렵다. 그리고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또 투자해야 되는 비용도 되게 많잖아요. 새로운 기구도 매년 출시를 해야 되고 추가를 해야 되고 새로운 기술들도 적용을 해야 되고 제가 올해 4월에 디즈니랜드를 갔다 왔는데 직접 미국을 방문하셨어요? 네네. 혹시 사신 적도 있으신가요? 미국이에요? 네. 네. 산 적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발음 듣는데 굉장히 미국인스럽거든요. 얼마나 사셨어요? 8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현지 분위기도 어느 정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쿨다운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즈니가 갖고 있는 놀이공원들에서도 점점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좀 보이기 때문에 디즈니 자체는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나. 넷플릭스가 이렇게 가격을 인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저렴한 엔터테인먼트 옵션을 찾다 보면은 넷플릭스의 가격이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몰리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디즈니보다는 좀 더 가벼운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접 현지에 있는 미국 디즈니까지 방문을 했을 때 그 분위기, 그 테마파크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지금 디즈니 쪽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OTT 안에서 전망이 밝고 그 안에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한 전망을 더 밝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실적이 발표됐던 넷플릭스와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